2024년 4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거의 퍼펙트로 막아냈던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할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전략이 참 탁월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와도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동맹국이라고 합니다만 동맹조약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상 미국은 이스라엘의 식민지다, 이스라엘의 속국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하는 의심도 드는데 일리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동맹을 거부하면서 치고 나가면 오히려 동맹들이 쫓아와서 동맹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맹국이 아닌 주변 미국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가 쫓아와서 동맹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국가 전략을 우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첫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발수를 거의 알고는 있었는데 혹시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발사한 거는 드론은 170기, 크루즈 미사일은 30기, 발리스틱 미사일, 탄도미사일은 120기, 도합 320기를 쏜 걸로 보입니다.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드론 170기, 이 드론은요, 무인기잖아요. 이 무인기가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여러분들 여객기 많이 타시고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시죠. 그런 여객기들이 보통 시속 800에서 한 1000km로 날아다닙니다. 시속 800에서 1000. 저는 기자 때 군용 헬기를 참 많이 탔습니다. 농담 삼아 내 헬기 마일리지만 10만 마일 돼 그러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헬기는 장거리 비행을 못 하잖아요. 한 10,000마일은 탔을 겁니다. 서울 부산 한번 갔다 오면은 한 200마일 되나? 꽤 많이 탄 겁니다. 그래도 이러한 헬기가 아주 빨리 가면은 300km입니다. 시속 400km 가는 헬기는 거의 없어요. 한 200k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80에서 200. 자동차보다 좀 빨리 가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200km 달릴 수 없죠. 그리고 어쨌든 도로는 이렇게 휘어지는데 헬기는 쭉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빨리 가죠. KTX보다 좀 늦게 간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헬기가. 그런데 KTX는 중간에 정차했다 가기 때문에 서울 부산간 간다 그러면은 헬기가 조금 더 빠릅니다. 사실은 헬기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부산서 헬기 타고 서울까지 왔는데 좀 위험한 비행이죠. 서울 부산을 비행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행기는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연료를 실어야 되는데 그때 탔던 그 헬기는 부산서 떠나서 서울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연료를 많이 못 실어요. 예, 이 말씀드리는 거는 헬기는 많이 못 날아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헬기보다 약간 느린 게 드론입니다. 물론 미국이 만든 그 프레데터라든지 프레데터 같은 무인 헬기는 좀 빠르죠. 그건 제트기니까 빠른데 일반적인 헬기는 느립니다. 이란이 이번에 쏜 170기의 드론은 시속이 한 200km 미만이었어요. 샤헤드 136 뭐 그런 샤헤드 시리즈였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33분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이스라엘 시각으로는 4월 12일 밤 11시 33분에 이 느리고 느린 드론 170기를 발사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해서 이런 속도로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는 그 거리가 얼마더라? 한 2000km 가까이 되나요? 이게 6시간 정도 날아가야 되는데 이 날아가는 동안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요르단 군인 다 이 드론을 잡아버렸어요. 너무 느리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란이 이 공격을 하기 전에 72시간을 전에 그 요르단 등 주변 국가하고 미국한테도 다 때린다, 언제 때린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CNN이
그 이란의 크루즈 미사일이 이동된다라고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론을 쏴서 이스라엘 가지도 못하게 다 걸러지고 난 다음에 1시간 지나서 그 4월 13일 새벽 0시 33분쯤에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크루즈 미사일도요. 크루즈 미사일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여객기 수준의 속도로 잔다고 보면 됩니다. 시속 한 1000km, 800km. 그러면 이스라엘까지가 한 2시간 걸리죠. 테헤란에서 텔아비브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동경보다 약간 먼, 서울에서 제주도가 1시간 정도 걸리죠. 그거 한 2배. 네, 그 정도 보시면 되죠. 2시간쯤 걸리는데 이 미사일들은 미국이 지중해에 배치한 이지스 구축함 등에서 발사한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다 격추됐습니다. 크루즈 미사일도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빠르죠. 그것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막아냈어요. 지금 외신에서 저도 좀 헷갈립니다. 막 그 이스라엘 공습하는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그걸 막 요격하는 동영상이 떴잖아요. 그게 텔아비브인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 쪽에서 찍은 거 아닌가 의심이 좀 드는데 탄도미사일은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꽃놀이 하듯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도 날아가는 중에 다 걷어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아까 말한 대로 한 120발 쏜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 중에서 이것도 대부분 걸리고 한 4발 정도가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제가 2번인가 3번 가봤는데 우리나라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산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로 하나 좀 파손되고 거의 피해가 없어요. 유탄 하나 잘못 떨어져서 어린애 7살짜리 애 하나 여자애 다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을 하면서 유엔에 나가 있던 이란 대표부 부대사는 이거는 침략이 아니다. 우리의 자위권 행사다. 유엔 헌장에서 정당성을 부여한 자위권 행사다라고 했고 더 이상의 공격은 없다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이 굉장히 고민을 했죠. 제가 이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란 현재 정권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근데 시리아에 있는 자기네 영사관이 얻어맞고 쿠드스군 지휘관들이 죽었는데 꼼짝을 못하면은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나니까 때리는 신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때리면은 이게 침략이 되게 되면은 유엔 차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 쳐들어갔다가 유엔 승인으로 다국적군이 만들어져서 이라크를 결국은 무너뜨렸잖아요. 나중에 2003년 이라크 프리덤 월을 치르면서까지 붕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무슬림 정권도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거는 침략이 아니다. 그리고 주변국에 다 알려주고 막을 수 있도록 해주게 해서 쏜 겁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너무 성공하면은 오히려 당황할까봐 성공하지 않도록 보여주는 전쟁, 싸우지 말자는 전쟁을 한 거죠. 이러한 거는요, 2020년 이 쿠두스군 사령관인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한밤중에 방문했을 때 미국이 무인기를 동원해서 무인기에서 공격을 해서 솔레이마니를 죽였죠. 그때도 이란은 보복을 한다고 방방 뜨다가 그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로 쏘긴 쐈습니다. 근데 미군한테 언제 쏜다고 다 알려줬고 10시간 전에 이미 알려줬고 미군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자기네가 대응했다는 기록만 남기고자 한 거지 미국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했고 때문에 미국은 그때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의원내각제 국가니까 내각,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보 문제만 다루는 별도로 이제 강요회의가 있죠. 미국이나 우리 NSC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 그걸 안보내각, Security Cabinet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전쟁 내각을 만듭니다. War Cabinet. War Cabinet의 특징은 뭐냐? 이 안보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장관하고 총리가 들어갑니다. 총리는 통수권자고. 그다음에 그 통수권자를 대행해주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되니까 야당 대표가 들어옵니다. 이 세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이 야당 대표도 이번에 공격에 대해서는 보복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야당 대표도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자기 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이란처럼 공격해서 우리가 막아냈다. 이럴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뭐 전시 내각으로 봐야 될지 이런 상태에서 하면은 이재명은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되느냐 마냐야 되냐 그러면 이재명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재명이 그렇게 나오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명이 결석한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전시 내각을 운영할 수도 없고 어렵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제 보복은 결정했고, 근데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경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국경, 이집트와의 국경 도시 라파는 거기 이제, 마지막 시설인데, 마지막 도시인데, 거기에 지금 민간인들하고 막 뒤섞여 있죠. 하마스가 민간인 복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작전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하지 말라 그랬고, 지금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자 전쟁을 휴전하라라고 하는 정전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웃기지 말라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란이 4월 1일 날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옆 건물을 때려서 이란이 자기네 무슬림 혁명을 수출하는 군사 조직인 쿠드스군, 그 간부가 저 최고사령관이 그 요르단 다마스쿠스, 시리아 다마스쿠스 와서 있었는데 그 둘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렇게 한 건데,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막히면 시리아, 근데 시리아 때린 거는 이스라엘이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공격을 이번에 했던 것 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보복은 결정했는데 시간과 언제, 어떻게는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하겠다.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란에게는 아주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가급적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는 보복을 하겠다. 네. 전쟁은 war, 보복은 retaliation. 이 보복할 수 있는 힘은 deterrence, 억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란의 핵시설이 있죠. 나탄의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자그로브 산맥의 산중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구형인가 원자로가 있는데, 이 나탄스 원자로를 지난번에 거기를 한번 그 사이버전을 걸었었죠. 이 버그를 넣어가지고 다운시켰었죠. 그게 누가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했다고 추정되는데, 제가 원자력 발전소 설명드리면요. 지금 저도 노트북을 씁니다. 이 노트북은 펜티엄급이라 그래서 아주 좋아요. 저희가 처음에 1990년대에 막 컴퓨터를 받을 때는 286이라 그랬습니다. 386, 586,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지금 펜티엄 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거는 속도가 느리죠. 용량도 적습니다. 느립니다. 근데 지금 건 워낙 빨라서 참 좋아요. 근데 지금 거는요, 이 좋은 만큼 아주 예민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선진국이라서 전압이 220V로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막 150에서 250 왔다 갔다 하면 이 컴퓨터들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우 춥거나 덥거나 물이 좀 들어가도 다운됩니다. 근데 옛날 구형 원자로들은, 구형 컴퓨터들은요, 좀 무식해가지고 속도는 느리지만은 춥거나 덥거나 쿵 떨어뜨려도 그냥 돌아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처음 잠수함을 만들 때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에 들어가 움직이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오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해가지고 이 기동력을 확 떨어뜨립니다. 아주 안전장치를 무지하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작전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부터 이런 건 필요 없구나. 이건 필요 없구나. 자꾸 줄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동성이 좋아지죠. 인간이 처음 만든 비행기도요, 하늘에 올라가면 어떤지 모르니까 온갖 상상으로 안전장치를 넣어갖고 너무 속도가 느리고, 그러니까 하고 날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자꾸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건 필요 없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동력이
올라갑니다. 대신에 그렇게 기동이 빨라진 전투기나 잠수하면 뭐 하나 탁 터지면 뽀로록이죠. 안전계수는 굉장히 강하지만 탁 맞으면 떨어집니다. 이 하는 것들은 탁 맞아도요, 붕 하고 떨어지니까 창문 열고 뛰어내릴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빠른 거는 어렵습니다. 그 원자로도요, 원자로에도 컴퓨터가 들어가서 통제를 하는데 원자로에는 제가 쓰는 이런 좋은 노트북을 안 씁니다. 뭘 쓰느냐? 거의 286을 씁니다. 그래야만 안전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이런 버그를 만들어 집어넣어서 다운시키면 옛날에 한번 이란이 당했었죠. 근데 이러한 시설을 이스라엘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쭉 떠서 이란 상공에 들어가. 처음에 떠갖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시리아나 뭐 요르단, 이라크 상공을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급유기가 하나는 필요할 겁니다. 급유기는 기름 넣어주고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쭉 들어가서 그럼 스텔스니까 들키지 않고 들어가서 아주 근처에 가서 제이담 몇 발 떨어뜨리면은 원자로 건물이 깨질 수 있죠. 산속에 숨어 있어도 그 입구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사일로는 좀 어렵죠. 크루즈 미사일을 쏘게 되면 중간에 미국이 알고 걷어낼 수 있지만 이 F-35A가 간다면 글쎄 미국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F-35A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네는 잡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란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니네 핵시설 때릴 테니까 거기 근무자들은 다 나와. 이렇게 심리전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안 때려요. 몇 번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때리는 거죠.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결국 희생자를 최소화하면서 이란의 내부 모순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란의 최고 지도자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한다든지, 혁명수비대 본부를 때리겠다, 니를 다 떠나라 하고 난 다음에 때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과거 이라크의 항구적 자유작전 할 때 떠나라 하고 난 다음에 부르륵 때립니다. 못 떠난 사람들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미국이 어디 때린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번에 가자 지구 들어가서 하마스 소탕하면서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핸드폰에다가 언제 어느 날 몇 월 며칠 우리가 어디 건물을 때릴 거니까 그 하마스 건물이라 때릴 거니까 다 떠나라 통보해 줍니다. 처음에 안 믿었죠. 근데 빠바방 터지니까 이제 문자가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안 도망가면 하마스지. 하마스도 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그렇게 파괴하고 들어가니까 하마스에 대한 적개심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서 높아지는 거죠.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자, 이건 이스라엘 얘기고요.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섞어 쏘기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드론하고 순항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을 같이 쐈다. 섞어 쏘기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이쪽에서 레이더로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걔네들 드론하고 걔네들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부터 잡을 것이냐. 먼저 드론을 먼저 쏘죠. 그 다음에 순항을 쏘죠. 그 다음에 탄도를 쏩니다. 그럼 먼저 쏜 드론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뒤에서 크루즈가 날라옵니다. 근데 아직 우리한테는 안 왔어. 그런데 뒤에 탄도가 날라옵니다. 셋을 딱 보고 있는데 셋이 거의 동시에 서울에 떨어지도록 된다. 그게 바로 TOT 사기이라 그러는데 타임 온 타겟. 사거리가 짧은 포는 그 먼 뒤에서부터는 사거리가 긴 포가 빵 쏘고 또 그 다음 앞에서 쏘고 해서 표적지에 동시에 탄이 떨어지게 하면 상대방은 박살이 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지금 설명하는 거는 국방부 대변인이 삼축 체계로 막겠다는 건데, 삼축 체계는 뭐냐? 북한이 쏜 거는 KAMD로, 우리의 천궁2라든지 미국제 팩2, 팩3로, 그 다음에 미군이 갖고 있는 사드로 막고, 동시에 킬체인을 가동한다. 북한이 미사일들을 딱 세우면은 우리의 현무 2, 3, 4, 괴물 현무, 한국형 미국에서 수입한 에이타킴스, 한국형 에이타킴스인 천무 뭐 이런 걸 다 쏴서 쟤네들이
쏘기 전에 때리고 날아오는 건 KMD로 맞고 그 다음에 KMPR로 우리 모든 포까지 공군기까지 동원해서 북한을 작살낸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한 거는 우리 KAMD가 북한이 쏘는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동시에 막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쏘겠다는 개념으로 킬체인을 하는데 과연 쏠 수 있을까? 이번에 이스라엘도 이란이 다 미사일 세우는 거 알면서도 먼저 쏘지 않았잖아요. 북한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갑자기 때리면 침략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의 공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란처럼 언제 하겠다.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를 때렸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지 이거는 공격이 아니다라고 해서 할 텐데 그러나 쏘는 건 동시에 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ADD가 하고 있는데 그 실력이 좀 안 됩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슬링에 해당되는 걸로 천공2까지는 왔는데 사드를 아직 국산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에로우급을 우리는 국산화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미국도 아이언돔은 없는데 우리는 아이언돔을 K 아이언돔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2030년쯤 돼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능이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하자. 이거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더 있겠느냐. 같이 개발해서 수출해보자 그러는데 그걸 지금 ADD가 안 받고 있죠. 저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KMD가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F-35A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북한을 때릴 수도 있죠. 스텔스로 나중에. 근데 이런 걸 할 때 모든 문제는 이재명한테 갑니다. 우리도 물론 대통령이 혼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겠죠. 이해찬이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막아내면 북한이 핵을 쓰겠다고 할 텐데 핵? 써봐. 쓰게 되면은 우리는 죽겠지만 그 순간에 북한도 죽습니다. 쓰기 힘들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북한을 거칠게 다뤄야 돼요. 그 이재명 같은 이런 종북 운동가들의 리더가 이끄는 당을 일당으로 뽑아준 게 참 국민들에 대한 저희 섭섭함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우리는 지금 저런 자들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야당과 작전을 좀 짜야죠. 평소에도 어떻게 할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 뭐 총선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거 말고 이재명 대표는 대답해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동의하느냐?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묻고. 거기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동맹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 공격받는데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요르단까지 나서 다 막아줬어요. 우리도 북한하고 일전을 붙는다고 가면요. 우리 지원할 나라 많습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어쩌면 우리 도와줘야 돼요. 왜? 북한이 작살나면 자기네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라는 게 아니라 김정은 너 특각 메토에서 자지마.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자지마. 그거 날아갈 거야. 이렇게 해놓고 사람 다 나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빵 한번 때리면서 겁을 줘야 됩니다. 영변시설, 핵시설은 저거 지금 다 낡은 거거든요. 북한이 저거 이미 돌아가지도 않는 거 없애는 걸로 해서 핵시설을 없앴으니까 미국하고 어떻게 하자고 하노이 때 하려다가 노딜을 당했잖아요. 그런 거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북한 너 자꾸 까불면 영변시설 하나 제거한다.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아무도 가지마 한 다음에 빵 날려야 돼요. 이렇게 날리고 했을 때 그게 소문이 나면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민중혁명이 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당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거를 획책했던 세력들로 의심되는 것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여소야대 국회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 체제를 굉장히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 계속 따져야 돼.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럴 때 어떻게 할래?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긴장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끌려오죠. 일본도 끌려오죠. 그런 생각을 이번엔 총선 패배로 인해서 민생경제 살리는 것과 더불어 국가안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너무 순둥이고 그냥
대통령이 시키면 하지만 그전엔 절대로 안 하는 월급쟁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기업체의 직원들은요, 시키는 거 일해갖고는 못 살아남아요. 자기들이 막 신규 사업 개발해갖고 이거 하시죠, 저거 하시죠, 설득해갖고. 그래서 부장되고 임원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동아일보가 옛날엔 조선일보를 능가할 만큼 빵빵했는데 지금 왜 처졌냐? 많은 기자들이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조선일보는 지금도 기자들이 이거 하겠다고 저거 하겠다고 막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동아일보 사람들 간부로 올라갈수록 자기 자리가 소중하니까 막 하다가 보면 오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크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월급쟁이가 되면서 동아일보가 가라앉았는데 사실 동아일보도 바꿔야 돼요. 우리 군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도요. 지금 이재명이가 검수완박법안 만든 그런 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 세력에 검찰공화국 그러는데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사들이 야씨 이재명 잡아야지, 조국 잡아야지, 누구 잡아야지 이렇게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해야지. 근데 지금 이자들은 검찰공화국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휘하니까 윤 대통령만 딱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봉급쟁이 검사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재명의 작전을 아시겠죠? 그런 자일수록 갖고 불러내고 너 이럴 때 어떡할래? 무슨 부정사건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니까 얘기해봐. 그러고 국민들이 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프레임 시위를 할 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좌파를 끌고 나가고 미국을 끌고 나가고 일본을 끌고 나갈지 깊이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